폴란드가 미국 에밀 공구 대신 한국 K9 자주포 600문을 주문했다고? 미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토 최고위급 회의가 긴급 소집됐어요.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미국 최대 방산업체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누가 만들었냐고요? 한국입니다. 납기는 3배 빠르고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은 절반이라고요? 21세기에도 갑질만 하던 미국 방산업계가 처음으로 맛본 충격.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제쳤는지 그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리처드 매튜스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15년간 방산 수출 전략을 담당해온 분석관이에요. 2023년 3월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례 회의실에서 방산 수출 현황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료 존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리처드, 이거 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가 내민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폴란드 방산청 공식 발표 K9 자주포 600문 한국과 계약 체결. 잠깐, 이게 뭐야? 폴란드가 우리 M109 팰러딘 대신 한국 무기를 샀다고? 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것도 600문이야. 계약 규모만 31억 달러야.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폴란드는 우리의 핵심 나토 동맹국이에요. 그동안 미국산 무기만 구매해왔던 나라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동료들도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자주포를 만들었지? K9이 뭔가?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한국이 자주포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우리 M109보다 좋다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리처드, 이것만이 아니야. 에스토니아도 K9 12문 주문했고 노르웨이도 관심 표명했어. 뭐라고? 그리고 이미 터키, 인도, 호주가 K9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당장 폴란드로 가야겠어.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처드, 진정해. 그냥 일회성 계약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판도를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놀라웠어요. 사격 속도, 정확도, 기동성, 모든 면에서 우리 M109보다 앞서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 시장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이 충격적인 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폴란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한 건 3월 17일 아침이었어요.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저는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폴란드가 왜 미국 무기를 포기했는지. 바르샤바 방산청 건물은 생각보다 수수했어요.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벽에는 K9 자주포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정말 한국 무기를 샀구나. 접수 데스크에서 미리 약속을 잡아둔 야로슬라프 코발스키 중령을 만났습니다. 폴란드 방산청에서 자주포 도입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에요. 리처드 씨, 멀리서 오셨군요. 미국에서 직접 오시다니.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당당해 보였어요.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중령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 M109 팰러딘 대신 한국 K9을 선택하셨나요? 코발스키 중령은 잠시 멈춰 서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리처드 씨,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꺼운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2021년부터 저희가 진행한 자주포 도입 검토 자료입니다. 그가 첫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미국 M109A6 팰러딘 도입 검토서.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국 무기도 검토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도 처음엔 당연히 미국 무기를 고려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니까요. 그럼 왜? 첫 번째 문제가 납기였어요. 코발스키 중령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M109A6 예상 납기 주문 후 4-5년? 4년에서 5년이라고요? 네. 그것도 확정이 아니라
예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도 자국 군대 보충이 우선이라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미국 방산업체들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한국은 얼마나 걸린다고 했나요?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K9 자주포 도입 검토서. 한국 제한 납기 주문 후 1년에서 1년 반. 1년 반이요? 네. 그것도 600문을 순차적으로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48문은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3배가 아니라 거의 4배 차이였거든요. 성능은 어떤가요? 솔직히 M109가 더 검증된 무기 아닌가요? 코발스키 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M109A6은 1990년대 기술이거든요. 그가 세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두 무기의 성능 비교표였습니다. 최대 사거리 M109A6 24에서 30km, K9 40km 일반탄, 54km 신형탄, 자동화 수준 M109A6 반자동 장전, K9 완전 자동 장전. 사거리에서 K9이 크게 앞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납기와 가격이에요. 네 번째 파일. 가격과 납기 비교서였습니다. 납기 기간. M109A6 4에서 5년, 미국 우선 보급. K9 1에서 1.5년? 납기가 가장 중요했군요. 네.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에서 언제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미국이 폴란드에게 제안한 건 성능이 뒤떨어지고 가격은 비싸고 납기는 3배, 4배 늦은 무기. 한국이 제안한 건 성능이 더 우수하고 가격은 합리적이고 납기는 3배, 4배 빠른 무기. 리처드 씨, 만약 당신이 폴란드 국방장관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코발스키 중령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더 속상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미국을 믿고 따랐는데요.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정작 저희가 안보 위기를 겪을 때는 무슨 말씀인가요? 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 저희가 미국에 신속한 무기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자국 군대 보충이 우선이라면서 확답을 주지 않더군요. 그럼 한국은 어땠나요? 한국은 달랐어요. 저희가 연락하자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기술진이 바르샤바로 와서 직접 우리 요구사항을 듣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공급자였지만 한국은 파트너가 되려 했던 거예요. 리처드 씨,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코발스키 중령이 마지막 파일을 펼쳤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 미국 기술 이전 불가. 부품 수입 의존. 한국 2026년부터 폴란드 현지 생산. 기술 이전 포함. 기술도 주겠다고? 네. 심지어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개선도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희만의 K9 피해를 만들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미국 방산업계의 오만함을 실감했습니다. 40년간 세계 1위에 안주하면서 고객의 니즈는 무시하고 자신들 편의대로만 해온 결과였어요. 리처드 씨, 이해하시겠어요? 저희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 무기의 실제 성능은 어떤가요? 정말 검증이 되었나요? 코발스키 중령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걸 궁금해하실 줄 알았어요. 내일 K9 실사격 시연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한국의 일방적인 승리가 될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폴란드 드루스키니카이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남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폴란드군의 주요 화포 시험장이에요. 코발스키 중령과 함께 도착한 훈련장 입구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폴란드 군인들과 함께 K9 자주포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게 바로 K9입니까? 네. 오늘 실사격 시연을 볼 수 있을 겁니다. K9 자주포는 생각보다 컸어요. 47톤의 거대한 몸집이지만 어딘가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특히 포탑의 자동화 장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준비 완료. 폴란드 포병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관측소에서 쌍안경을 들고 지켜봤어요. 쾅.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K9의 몸체가 약간 뒤로 밀렸지만 금세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탑이 자동으로 다음 사격 위치로 조준되더니 불과 15초 만에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됐어요. 15초요. 이렇게 빨라요? K9의 특징입니다. 15초 내에 3발 연속 사격이 가능해요. 쾅, 쾅. 정말로 세 번째 포탄까지 15초 안에 모두 발사됐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모두 명중입니다. 폴란드 관측병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자주포의 성능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기동 사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K9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속 60km로 달리면서 갑자기 멈추더니 1분도 안 되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움직이면서도 쏠 수 있다고요? 이동 중 1분 이내 초탄 발사가 가능합니다. Shoot and Scoot 전술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왜 폴란드가 미국 무기를 포기한 이유인지. K9는 단순히 포만 쏘는 게 아니라 쏘고 즉시 도망갈 수 있는 생존형 자주포였던 거예요. 시연이 끝나고 폴란드 포병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가요? K9의 성능은? 마르친 코알스키 하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기존에 쓰던 자주포와는 차원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나요? 일단 속도죠. 우리가 사용하던 구형 자주포는 한 발 쏘고 다음 발 쏘려면 1분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K9은 15초 만에 3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거든요. 다른 포병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가 정말 놀라워요. 포탄을 손으로 들어올릴 필요가 없어요.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장전되고 조준되고 발사돼요. 정확도는 어떤가요? 40km 떨어진 표적도 정확히 맞춰요. GPS 유도 포탄을 쓰면 54k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의 M109A6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폴란드 군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히 독일이나 미국 무기를 받을 줄 알았어요. 한국 무기라고 해서 처음엔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확신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젊은 포병 하나가 K9 옆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전쟁을 위한 무기를 받았다는 느낌이에요. 다른 병사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K9이 오자 진짜 군대가 된 기분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진짜 무기 강국이 되어 있었구나. 40년간 세계 1위 방산국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뒤를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리처드 씨, 어떠세요? 코발스키 중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놀랍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네.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의 생존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한국 K9 자주포 성능 분석 및 대응 방안. 한국의 K9 자주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무기 체계입니다.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우리 M109 시리즈를 압도하고 있으며 폴란드군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적 동맹국들마저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K9들이 야간 훈련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한국이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떠올랐구나.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저는 계속 폴란드에서 본 충격적인 현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처드, 큰일 났어. 동료 존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말했어요. 노르웨이도 K9 도입을 검토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노르웨이까지? 그뿐만이 아니야. 에스토니아는 이미 계약을 마쳤고 핀란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 저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실감했어요. 이건 더 이상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줄줄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저는 국방부 정보분석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해외 무기 동향을 추적하는 부서예요.
마이크, 최근 나토 동맹국들의 무기 도입 현황 좀 볼 수 있을까? 동료 마이크 톰슨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 폴란드 K9건 때문에 다른 나라들 동향이 궁금해서 마이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거 봐. 최근 3년간 유럽 자주포 도입 현황이야. 화면에 나타난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근 K9 도입 검토 현황. 에스토니아 K9 12문 도입 2022년, 노르웨이 K9 도입 검토 중, 핀란드 K9 관심 표명, 터키 K9 48문 운용 중, 호주 K9 30문 도입 완료, 인도 K9 100문 도입. 이게 다 사실이야? 응.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야. 마이크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건 각국 군부의 평가 내용이야. 사용국 평가, 폴란드군 기대 이상의 성능, 터키군 중동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 확인, 에스토니아군 러시아 위협에 대한 확실한 대응 수단, 호주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적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나? 리처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너무 안주했던 것 같아. 다들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거든. 마이크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방산 수출 동향이야. 최근 몇 년간 변화를 보면 자주포 시장 변화, 한국의 급속한 시장 점유율 증가, 미국의 상대적 점유율 감소, 특히 아시아, 유럽에서 한국 선호도 급상승.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구나. 맞아. 그것도 짧은 시간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폴란드 하나 잃은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시장에서 밀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이크,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첫째는 납기야. 우리는 주문받고 몇 년씩 걸리는데 한국은 훨씬 빠르거든. 두 번째는 가격이야. 우리가 너무 비싸게 받았어. 한국은 합리적 가격에 좋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어. 세 번째는 기술 이전이야. 우리는 사가라는 시기였는데 한국은 함께 만들자는 시기거든. 현지 생산도 허용하고.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은 공급자였지만 한국은 파트너가 되려 했던 거예요. 마이크, 혹시 다른 무기 분야는 어때? 전투기, 군함, 방공체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특히 중소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추세야. 왜?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고, 유지보수도 쉽고, 뭔가 우리보다 친근하게 접근하거든. 마이크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한국이 최근에 수주한 주요 계약들이야. 한국 방산 최근 수주 현황. KF-21 전투기 말레이시아, 폴란드 관심. K2 전차 폴란드 180대 계약. 천궁 방공미사일 사우디아라비아 관심. KSSIII 잠수함 인도네시아, 태국 검토. 이게 진짜야. 한국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응. 그리고 이건 공개된 것만이야. 비공개 협상 중인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야.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세계 최강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우리가 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추월당한 후에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술까지 나눠주고 현지 생산까지 허용하면서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문제를 상부에 시급히 보고해야 한다고. 미국 방산업계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다음 날,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 방산업계의 급부상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보고서가 미국 방산업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아직 몰랐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긴급 방산 정책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펜타곤 3층 대회의실에는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온. 미국 방산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어요.
최근 해외 무기 수출 실적 급감 대응 방안. 국방부 수출 담당 부차관보 제임스 해리슨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올해 상반기 방산 수출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특히 자주포 분야가 심각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주요 계약 탈락 현황. 폴란드 31억 달러 계약 한국으로 이탈. 노르웨이 관심도 이탈. 에스토니아 한국 선택. 핀란드 한국 검토 중. 제너럴 다이내믹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그 계약들을 누가 가져갔나요? 해리슨 부차관보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이라고요? 네. 한국의 K9 자주포가 우리 M109를 제치고 연이어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폴란드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부차관보님, 혹시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셨나요? 네. 매튜스 분석관. 당신이 폴란드에서 보고한 내용도 참고했습니다. 해리슨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납기 차이. 미국 주문 후 3에 5년. 한국 주문 후 1에 2년. 두 번째 가격 경쟁력. 미국 높은 가격, 유지비용 부담. 한국 합리적 가격, 유지보수 편의성. 세 번째 기술 이전 정책. 미국 기술 이전 제한적. 한국 현지 생산. 기술 공유 적극적. 로키드 마틴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성능 면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여전히 앞서지 않나요? 해리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성능 격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요.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뭐요? 뒤처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한 거죠? 수십 년간 R&D에 쏟아부은 돈이 헛돈이었다는 말인가요? 해리슨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어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안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기존 고객들이 당연히 미국 무기를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객들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납기, 파트너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레이시온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런 변화에 대응한 거죠? 고객 맞춤형 접근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에 맞춰 제품을 수정하고 기술까지 나눠줬어요. 저는 그때 폴란드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파트너가 되려 했지만 미국은 공급자에 머물렀다는 말이요. 회의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격을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술 이전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납기도 단축해야 하고. 하지만 해리슨 부차관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방산업체들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리슨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간 세계 1위를 해오다 보니 고객의 니즈보다는 우리 편의를 우선시했어요. 사고 싶으면 사라는 시기였죠. 로키드 마틴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건 최고 기술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기술을 합리적 가격에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폴란드가 원했던 것도 바로 그거였거든요. 화려한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문제는 인식했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해리슨 부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매튜스,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네. 부차관보님, 폴란드에서 직접 본 소감이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고객 서비스요. 한국은 정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팔아주는 입장이었다면 한국은 함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리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도 변해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기득권이 너무 크거든요. 방산업체들도 우리 국방부도 기존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해리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더 많은 걸 잃게 될 텐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밀릴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이 이미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회의에서 본 방산업체 대표들의 표정이 계속 머리에 남았어요. 분명 위기감은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최고라는 오만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한국이 우리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리처드, 큰일 났어. 동료 존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말했어요. 루마니아도 K9에 관심을 보인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루마니아까지? 그뿐만이 아니야. 체코도 기존 무기 업그레이드 계획을 보류하고 K9를 검토 중이래. 저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실감했어요. 이건 더 이상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NATO 동맹국들이 줄줄이 미국을 떠나고 있었어요. 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보자. 저희는 그날 하루 종일 각국 국방부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루마니아였어요. 루마니아 국방부 담당관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 루마니아도 K9을 고려하고 있나?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우리가 오랜 동안 파트너였으니까 솔직히 말할게. 맞아. 검토하고 있어. 왜? 기존 계획은 안 되나?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첫째는 비용이야. 업그레이드 비용이 신규 구매와 비슷해. 그럼 새로 사는 게 낫겠네. 맞아. 그런데 미국 신규 자주포는 납기가 너무 길어.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도 빨리 전력을 보강해야 하거든. 저는 또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럼 K9은 어때? 놀랍더라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빨리 받을 수 있어. 기술 이전은? 그것도 매력적이야. 한국은 루마니아에서 일부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 우리 방산업체들도 살릴 수 있고, 루마니아 담당관의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미국은 단순히 무기만 팔려고 했는데, 한국은 루마니아 경제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연락한 곳은 체코였습니다. 체코 국방부 담당관과 통화했어요. 체코도 K9을 보고 있다던데, 그 소식이 벌써 미국까지 갔나? 우리가 모르는 걸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가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만 보는 게 아니야. 동유럽 거의 모든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말?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도 문의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 나토 무기 체계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왜 갑자기 모든 나라가 K9에 관심을 갖는 거야? 여러 이유가 있어.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야. 실전에서 검증된 자주포가 필요한데 K9이 터키에서 실전 경험이 있거든. 실전 경험? 시리아에서 터키군이 K9을 사용했어. 성능이 입증됐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미국의 M109는 오래된 무기고 한국의 K9은 최신 기술의 실전 검증까지 된 무기였던 거예요. 둘째는 뭐야? 정치적 이유야. 미국에만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어떤 의미로? 지난 몇 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어. 미국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체코 담당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동맹국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이, 그들은 대안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셋째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야. 그들은 정말 파트너처럼 대해줘. 우리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함께 개발하자고 해. 세 번째로 연락한 곳은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는 최근 나토에 가입한 나라라 더욱 중요했어요. 핀란드 국방부 담당관과 통화했습니다. 핀란드도 K9을 검토한다던데 우리 상황을 이해해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로서는 최고의 무기가 필요해. 기존 무기도 좋은 무기 아닌가? 물론이야. 하지만 K9이 더 적합해 보여. 왜? 사거리가 더 길고 기동성이 좋고 무엇보다 추운 날씨에서도 잘 작동해. 한국이 혹독한 추위에서도 테스트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또 놀랐어요.
한국이 핀란드의 특수한 환경까지 고려해서 무기를 개발했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 미국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나? 핀란드 담당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믿어. 하지만,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싶어.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거든. 그날 저녁, 저는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현재 K9에 관심을 보이는 NATO 국가들, 루마니아 적극 검토 중, 체코 기존 계획 보류하고 K9 검토, 슬로바키아 문의 단계, 불가리아 관심 표명, 핀란드 검토 중, 이들의 공통된 이유, 빠른 납기일 2년 3-5년, 합리적 가격,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허용, 실전 검증 터키의 시리아 작전,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철학 차이였어요. 미국 우리가 만든 걸 사라. 한국 당신이 원하는 걸 함께 만들자. 동맹국들이 원하는 건 후자였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변화가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제, 기술, 외교 전반에 걸쳐 동맹국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었어요. 미국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퍼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나토 동맹국들의 무기체계, 다변화 현황 및 대응 방안. 결론은 명확했어요. 미국이 변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동맹국을 잃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건 우리,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아직도 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협력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한국 국방부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와서 양국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형식적인 회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대표단을 만나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방산정책관 김민수 국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과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뭔가 달랐어요. 저희는 더 이상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개발하고 함께 수출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됐어요. 김 국장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현황,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성장, 주요 수출품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차세대 구축함, 세계 방산 수출 순위 대폭 상승. 저는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다는 걸 정확히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김 국장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 공동 개발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차세대 무기 개발, 시장 분담 각자의 강점 지역에서 협력, 기술 공유 상호 보완적 기술 교환.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미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우수한 항공 기술과 한국의 지상, 무기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은? 미국은 서방 시장을, 한국은 아시아와 중동 시장을 주도하되 서로 도와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제안하는 거였거든요. 휴식 시간에 저는 김 국장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김 국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간단해요. 고객의 말을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폴란드가 K9을 선택한 이유를 아세요? 성능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폴란드 군인들과 직접 만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에 맞춰 K9을 개선했죠. 김 국장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폴란드용 K9PL이에요. 기본 K9에서 폴란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개선한 버전이죠. 사진 속 K9은 기존 것과 조금 달라 보였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혹독한 추위에 대비한 방한 시설,
폴란드 지형에 맞춘 개선사항, 그리고 폴란드군이 원하는 통신 장비 통합이요. 저는 감탄했어요. 맞춤형으로 만들어준 거네요? 맞아요. 저희는 한 사이즈로 모든 고객에게 맞춘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각 나라마다 다른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에요.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재주문도 많고 추천도 많이 해주거든요. 김 국장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국장님, 또 다른 성공 비결이 있나요? 속도예요. 저희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폴란드가 K9에 관심을 보였을 때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실물을 가져가서 시연했어요. 미국은 훨씬 오래 걸린다고 했죠. 저는 그제야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미국은 너무 관료적이고 느렸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요? 저희는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객의 의견을 더 열심히 듣죠. 미국은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김 국장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았거든요. 국장님, 그럼 앞으로 한미 관계를 어떻게 보세요? 김 국장이 진지해졌어요. 저희는 미국을 여전히 존경해요. 하지만 이제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아니죠. 어떤 관계를 원하세요? 진정한 파트너요. 서로 배우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미국의 스텔스 기술과 한국의 자동화 기술을 결합해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제안하는 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이었다는 걸.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후배로 봤어요. 우리가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관계였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었어요. 특히 고객 서비스와 신속한 실행력에서는 확실히 우리를 앞질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미국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기존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예전 방식을 고집하다가 더 많은 시장을 잃게 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김 국장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희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놓친 기회라는 것도. 한국은 적이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옛날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게 됐습니다. 국방부 고위급 정책회의에서 방산업계 현황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펜타곤 4층 회의실에는 국방부 차관과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아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국 방산업계가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인가? 한국의 부상으로 우리가 주요 시장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최근 3년간 주요 계약 현황. 폴란드 자주포 한국 승 31억 달러, 호주 자주포 한국 승 10억 달러, 터키 자주포 한국 승 7억 달러, 에스토니아 자주포 한국 승. 상당한 규모의 계약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부서장 중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성능에서 밀린 건가? 아닙니다.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우수합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 is 우리가 제공하는 것. 고객의 요구. 빠른 납기일 2년. 합리적 가격.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맞춤형 솔루션. 파트너십. 미국의 대응. 느린 납기 3-5년. 높은 가격. 기술 이전 제한. 표준화된 제품만 제공. 공급자 중심 사고. 보시다시피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요. 한국의 성공 전략. 고객 중심 사고. 당신이 원하는 걸 함께 만들자.
신속한 실행 결정과 실행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빠름. 윈인 접근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경제 협력까지 제공. 겸손한 자세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로 고객 의견 적극 수용. 실용적 기술 최첨단보다는 실전에 필요한 기술에 집중. 한 부서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세 가지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요. 미국의 대응 방안. 1점 사고의 전환. 우리가 세계 최고니까 사라. 고객이 원하는 걸 함께 만들자. 2점 시스템의 개혁. 방산업체 간 과도한 경쟁 완화. 납기 단축을 위한 생산 시스템 개선. 기술 이전 정책의 유연화. 3점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 동맹국과의 공동 개발 확대.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경쟁에서 상생으로 전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차관이 다시 물었어요. 차관님,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도와줘야 할 후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가 됐어요. 그럼 한국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을 결합하면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어요. 5번째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한미 협력의 가능한 방향성. 아시아 태평양 한국의 지역 전문성 활용. 유럽 아프리카 미국의 기존 네트워크 활용. 중동 상호 협력 진출. 신기술 분야 협력 연구. 이렇게 하면 제로섬이 아닌 윈윈이 가능합니다. 한 부서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미국 방산업체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처음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요. 변화하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 5년 후 아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밀림. 유럽에서도 영향력 감소. 중동 진출 기회 상실. 미국 방산업체들의 대량 구조 조정 불가피. 10년 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류 국가로 전락. 동맹국들의 미국 의존도 급격히 감소. 국방 기술 우위마저 이를 위험. 반대로 변화할 경우? 차관이 물었어요. 한국과 함께 새로운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자유진영의 방산 동맹을 구축할 수 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차관이 말했어요. 매튜스, 솔직히 말해서 충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 있는 줄 몰랐어. 차관님,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변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 첫째, 한국과의 고위급 방산협력 회담을 제안하세요. 둘째, 우리 방산업체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셋째, 동맹국 중심의 새로운 방산 정책을 수립하세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정책기획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부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매튜스,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런데 솔직히 물어볼게. 미국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변해야만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기득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해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폴란드에서 받은 충격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목격하고 미국의 문제점을 깨닫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변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최고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파트너였던 거예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이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정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미국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간이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이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고 미국은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거죠.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